중국이 이제 월가 투자자들에게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어떤 얘기죠? 왜냐하면 기대와 달리 중국 성장률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고 미국하고 정치적 긴장도 아직까지는 상당히 높은 상태고 그래서 투자 수익률이 기대했던 거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또 미래 불확실성도 커졌기 때문에 자금이 빠진다는 겁니다. 올 들어서 중국에 투자하는 건 뮤추얼 펀드하고 상장지수 펀드에서 한 16억 달러 정도가 순유출된 걸로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관련 펀드 순자산이 그 2021년 고점 대비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 투자자들이 중국에 대해서 신규 투자하기보다는 부채를 줄이는 데 더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중국 경기 부진을 더 부채질하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매일 발빠르게 국제 뉴스 전해주고 계시죠? 선재글 선임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전쟁 이야기 업데이트 해주실 거죠? 가자 지구에 있는 그 외국 사람들이 추가로 네. 나오는 걸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하마스가 자기들 성명을 통해서 발표했는데요. 한 380명 정도 외국 여권 보유자하고 이중 국적자를 석방하겠다 이렇게 내보내겠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예,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쯤 아마 가자 지구에서 이집트로 나오는 그 라파 검문소를 통해서 나온 걸로 아마 그렇게 관측이 됩니다. 네. 여기는 미국 사람이 한 100명 이상 포함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중 국적자다, 국적이 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좀 얘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지금 근데 가장 핵심은 사실 그 하마스가 붙잡고 있는 인질 석방 문제인데요. 네. 찔끔찔끔 몇 사람이 나왔는데 지금 카타르가 계속 중재를 하는 모양인데 네타냐후 그 이스라엘 총리는 오늘 새벽에도 인질 전원이 석방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전원 해야지만 휴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거듭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조건부 무슨 일시 중단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또 일축했습니다. 그래서 373명 정도가 지금 373명 정도인데 그 중에서 미국 국적자는 한 100명 정도 되고 네, 그렇게, 나머지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음 얘기를 좀 해보면 그렇다면 이 하마스 자금줄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G7 외무회담 얘기입니까? 네, 브링컨이 왔다 갔다 했는데 별 성과가 없었죠. 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G7 외무장관들이 어제까지 이틀 동안 도쿄에서 만나서 회담 끝내고 공동성명 발표했는데 거기 이제 하마스 자금줄을 차단하는 그런 게 합의가 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방어권 인정하면서도 국제법을 지켜가면서 방어해라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고요. 네. 그리고 모든 인질 조건을 석방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하마스가 절대 하마스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별 진전이 없습니다. 자, G7이 이렇게 성명을 낸 게 이번 중동전 이후에 처음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하마스가 이번 중동전에 대한 아랍권의 입장에 대해서 좀 불만을 또 표시했다 이런 얘기군요. 오늘 새벽에 러시아 타스 통신이 전했는데요. 네. 하마스 정치국 부책임자가 텔레그램에 성명을 올렸는데요. 전체 아랍하고 이슬람 당국이 이번 전쟁 관련해서 통일된 그 실질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엉거주춤한 게 아랍하고 이슬람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신뢰를 상실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확실히 아랍권이 좀 전과 다르게 하마스하고 조금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서 이제 하마스가 상당히 좀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기는 합니다. 엉거주춤하다라는 건 확실하게 자기 편을 들지 않는다. 밀어달라는 거죠. 네. 이런 얘기, 불만 섞인 목소리를 좀 내는 거군요.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15일 개최로 최종 조율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네요. 교도통신이 미국 고위 관리를 인용해서 전했는데요. 네. 오는 15일에 현지 시간으로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만나는 쪽으로 지금 최종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정상회담 때 만나고 한 1년 정도 만에 이제 다시 대면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미국 언론들은 두 정상이 만나도 어떤 양국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돌파구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서로 이제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하자는 그런 맥락 이상은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는 얘기인데요. 네. 근데 조금 전에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한 걸 보면요. 이번에 두 정상이
군사 대화 재개를 발표할 것 같다는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그 미국은 계속 이제 그동안에 뭐 브링컨도 가고 옐런도 가고 뭐 기후 특사도 가서 이렇게 만났는데 군사 대화 재개 문제는 중국 쪽에서 굉장히 좀 거부감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글쎄 이 보도가 맞는다면은 군사 대회 재개 그런 움직임이 이번에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그래도 나름 진전이 있는 거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8월에 펠로시 당시 하원 의장이 대만 가는 바람에 그때부터 중국이 발끈해가지고 군사 대화 완전히 끊겼거든요. 글쎄 이게 어떻게 어떤 발표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이런 가운데 네. 그 허리펑 부총리 이 사람은 사실 부총리직을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여전히 실제로 분석이 되고 이번에 보니까 또 중국에서 엄청나게 또 많은 실권을 이 사람한테 준 것 같더라고요. 금융 뭐 신설된 금융 뭐 위원회인가 거기 책임자도 되고 해서 그렇게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시진핑의 경제 책사라고 부르는데 미국에 갑니다. 네. 어제 미국을 향해서 출발을 했고 현지 시간으로 9일, 10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옐런 미국 재무장관하고 회담을 한 걸로 그렇게 미국 재무부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앞서서- 당연히 경제 얘기 네. 많이 하겠네요. 그렇죠. 네. 앞서서 그 브링컨이 그 베이징 가가지고 시진핑도 만났죠. 네. 그래서 브링컨하고 이제 정상회담 관계를 조율을 한 것 같은데 홍콩 명보 얘기는 왕이가 앞서 그 미국에 가서 기본적인 정상회담 조건을 얘기했다면은 허리펑은 이번에 정상회담의 최종 가격을 확정할 거다.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네.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특히 사실 경제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마지막 조율을 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관측입니다. 약 한 1년여 만에 미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경제 쪽에 당연히 좀 초점이 많이 맞춰지겠지만 군사 대화 재개 재개 이런 가능성도 얘기도 지금 뭐 악시오 네. 씨가 보도를 했죠. 네. 좀 초점이 맞춰져 있군요. 다음 얘기 해보면 중국이 이제 월가 투자자들에게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어떤 얘기죠? 연초만 해도 중국이 이제 그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고 나서 재개방되니까 월가 쪽에서 상당히 야 이거 뭔가 있겠다 싶었는데 네. 뭉칫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월스트리트저널 진단을 보면은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대와 달리 중국 성장률이 상당히 뭐 그러니까 둔화되고 있고 미국하고 정치적 긴장도 아직까지는 상당히 높은 상태고 그래서 투자 수익률이 기대했던 거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또 미래 불확실성도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금이 빠진다는 겁니다. 그 저널 분석을 보니까 올 들어서 중국에 투자하는 건 뮤추얼 펀드하고 상장지수 펀드에서 한 16억 달러 정도가 순 유출된 걸로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관련 펀드 순 자산이 그 2021년 고점 대비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한 그 FDI 외국인 직접 투자도 그 지난 7, 9월 그 3분기죠. 사상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기록한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FDI 측정 지수 중에 하나가 이제 직접 투자 부채 DIL인데 이게 3분기에 118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걸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게 로이터는 1998년 관련 집계가 시작되고 나서 이게 적자를 기록한 게 처음이라는 겁니다. 리오프닝이 기대에 못 미친다 뿐만 아니라 경제가 상당히 둔화돼 있고 뭐 침체 얘기까지 나온다가 더 그래서 큰 이제 돈이 빠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 요소들이 있을 텐데요. 경제 둔화를 네, 나타내는 아무래도 뭐 요소들. 아시겠지만 주택 시장 네. 둔화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 개발업체 디폴트 우려 계속 꼬리를 무는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달에 그 중국 제조업 경기도 위축된 걸로 지표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월가 투자자들이 중국에 대해서 신규 투자하기보다는 그 부채를 줄이는 데 더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중국 경기 부진을 더 부채질하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골칫거리다. 근데 중국이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부양책을 내놓고는 있는데. 내놓고는 있는데 글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그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 월밍턴 그 CIO 얘기는 추가 부양이 설사 이루어져도 네. 미래의 성장을 잠시 이렇게 앞당겨오는 그런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중국 소비재 기업 추적하는 나스닥의 그 골든 드래곤 중국 지수 같은 게 연초에는 급등했다가 지금 반락해가지고 올 들어서 한 4.5% 네. 하락한 거. 근데 지금 나스닥 지수는 보니까 올 들어서 한 30% 지금 상승한 상태 이렇게 비교가 된다는 겁니다. 네. 중국이 골칫거리로 전락을 했다. 굉장히 좀 회의적인 중국 경제에 대해서 뭐 그런 보도로 좀 보이네요. 네. 다음 얘기 봅니다. 미국 전기차 재고 갈수록 쌓인다. 할인 경쟁이 치열하다. 전기차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참 한 1년 전만 해도 지금 그 월가 분석기관들 지적은 전기차 살 때 전기차가 워낙 수요가 많아서 프리미엄까지 줬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정반대가 됐다는 겁니다. 월스트저널 분석인데 뭐 워낙 재고가 많이 쌓이니까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뭐 대당 한 우리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까지 할인하는 그런 경쟁이 치열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 그 자동차 시장 정보업체 에드먼즈 분석인데요. 최근에 미국 전기차 판매 속도도 내연기관이라든가 하이브리드 카보다 훨씬 느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고가 계속 쌓인다는 겁니다. 전문가들 얘기는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 그 수요를 전망한 게 좀 오류가 있는 것 같다는 지적도 했고요. 그러니까 재고가 갈수록 쌓이는 이유가 수요를 좀 잘못 예측한 것 같다. 네, 그래서 뭐 보니까 현대나 포드 같은 경우에는 네. 일부 모델 이달 들어서 일부 모델에 대해서 많게는 한 대당 한 7,500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현금 할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경쟁사들도 무슨 뭐 월 할부금을 낮추고 약정 기간도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리스 그 마케팅도 더 공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테슬라 여기 이제 전기차 선두 주자인데 여기도 올 들어서 전 차종 가격을 인하했고 일부 모델은 뭐 예전보다 한 3분의 1 가격에 막 덤핑을 하는 모양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판매 가격이 어느 정도나 변화가 있던 지금 건가요? 미국 그 시장 분석 업체 콕스 네. 오토모티브 분석을 보면요. 지난 9월 기준으로 해서요. 미국 전기차 평균 판매 가격이 대당 한 5만 한 700달러 정도? 그러니까 이게 한 해 전에 비는 한 6만 한 5천 달러가 넘었으니까요. 많이 빠졌죠. 그리고 지금 9월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전기차 사는 사람들이 평균 한 2천 달러 정도, 한 260만 원 이상 할인 혜택을 받은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네. 이제 월세저널은 이제 한때 뜨거웠던 전기차 열기가 식어가는 또 다른 신호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지난 9월의 평균 가격을 보면 우리 돈으로 따지자면 약 한 6,6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1년 전으로 보면은 8,500만 원을 줘야 살 수 있었는데 많이 빠졌죠. 네. 네. 실제로 이렇게 판매 가격이 많이 빠졌다. 재고도 쌓인다. 뭐 이런 얘기가 현재에서 나오고 있군요. 다음 얘기 해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잇따라 핵과 재래식 무기, 군축함, 봉인을 해지한다. 이게 어떤 움직임인가요? 최근에 뭐 저렇게 여기저기서 전쟁 터지고 분위기가 좀 그런 식인데 그 지금 그 미국하고 러시아가 그 동안에 이제 쭉 맺었던 큰 그 재래식 합의, 조약. 핵 네. 그 조약 같은 게 전부 다 이게 봉인을 해제 이게 다 빠진다는 이제 탈퇴하고 뭐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사실 대부분 다 기억을 못 하실 텐데요.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990년대 나토하고 당시에 그 옛 소련이 주도했던 바르샤바 조약 기구가 있죠. 거기서 체결을 했는데 러시아가 며칠 전에 먼저 여기서 빠졌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우리도 뭐 안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다음 달 7일부터 이제부로 미국도 이행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미국하고 러시아 간의 그 군축협정 파기가 새삼스러운 건 아닙니다. 2019년 그 트럼프 행정부 때 그 도달거리 550km가 넘는 그 핵미사일 배치를 금지한 그 중거리 핵 전력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를 트럼프 행정부가 빠졌고요. 그다음에 지난 2월 기억하시죠? 그 미국하고 핵무기 통제 협정이 그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 뉴스타트죠. 이것도 러시아가 빠지니까 빠졌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지금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이것도 아직 발효는 안 됐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여기서 그 비준을 철회했죠.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은 아예 비준도 안 했고요. 뭐 이렇게 계속 지금 서로 간에 어떤 불신의 골이 깊어지는 게
뭐 아시다시피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하고 러시아 뭐 이렇게 대리전하는 상황에서 이런 그 군축 조약들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 네, 그래서 네. 지금 그 걱정들이 냉전 후에 이런 식으로 어떤 뭐 여러 가지 조약을 가지고 좀 이렇게 좀 무한 경쟁, 그 군축 경쟁을 좀 이렇게 톤다운 시켰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조짐이다. 그야말로 무한 군비 경쟁 시대로 복귀하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신냉전, 무한 군비 네. 경쟁 이런 얘기들이 다시 좀 나오고 있군요. 방산업체들은 뭐 표정 관리가 안 되겠지만 말이죠. 걱정스럽습니다. 그러게요. 한쪽이 또 이렇게 우려를 자아내는 일이 있으면 웃는 쪽이 또 있기 마련인데요. 어쨌든 다음 얘기를 좀 해보면 미중 핵 통제 대화를 시작했다. 이것도 좀 연장선으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 네. 얘기는 이렇게 미국하고 러시아가 군축 조약을 잇따라 폐기하는 이면에는 중국이란 변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뭐 1990년대인가 이럴 때는 미국하고 러시아가 이제 군축 협정을 할 당시만 해도 중국은 물론 중국도 군사 강국이지만 그 미국하고 옛 소련에 비해서는 훨씬 그 좀 양도 그렇고 좀 질도 그렇고 떨어졌죠. 네. 그래서 조연이었는데 이제는 아시다시피 중국도 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연급이 됐다는 겁니다. 특히 핵군 사력 같은 경우에 지금 지난달에 그 미국 국방부 보고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미국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중국의 그 핵무기 개발 그 배치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도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러시아하고 미국의 군축 그 협정 폐기하는 게 동북아 한반도에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도 그 틈을 파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북한이 최근에 이제 뭐 핵 개발에 대해서 훨씬 더 박차를 가하고 뭐 자기들은 뭐 핵 무기 가지고 있다고 뭐 이렇게 이제 공유해 달라는 입장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게 이번 주에 워싱턴 DC에서 말씀드렸죠. 미국하고 중국이 핵무기 통제 관련 대화를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당장 무슨 군축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미중 간에 그 핵 관련 이렇게 대화를 시작한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바이든 시진핑 회담에서 군축 그 대화 재개. 네. 군 대화 재개 네. 뭐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해서 그나마 이게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앞서서 미국과 러시아 군축 합의 봉인 이 속속 해제된다라는 뉴스에 더해서 그 이면에는 중국 변수가 있다라는 네, 그런 건데 분석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미국과 중국이 대화를 시작한다. 뭐 이런 흐름으로 이어가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재대결이죠. 여론조사 연일 좀 화제가 되고 엎치락뒤치락하는 감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데 이 얘기 좀 해주시죠. 그 트럼프 뭐 리턴 매치가 되면은 뭐 트럼프가 이긴다는 그런 그 가능성들이 최근에 많이 그렇죠. 나왔었죠. 네. 그런데 지금 모처럼 미국 민주당이 좀 이렇게 좀 화색이 도는 그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최근 이제 미국 주의회 그다음에 주민 투표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지사 이제 재선 선거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상당히 여러 군데서 이겼습니다. 그래요. 네. 이를테면 한 예로 이제 오하이오 같은 경우 여기는 이제 전통적으로 그 보수 텃밭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 2020년하고 그 전 대선 때 여기는 모두 그 공화당이 이긴 데거든요. 그런데 낙태권을 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안이 그저께 주민투표를 했는데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오하이오 주가 기억하시지만 미국 연방 대법원은 낙태권 이제 이거를 비토했죠. 그런데 이제 이번 오하이오가 이렇게 이제 주 헌법에 낙태권을 보장하는 걸 집어넣음으로 해서 낙태권을 보장하는 미국의 7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네. 오하이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두 이긴 네. 곳이잖아요. 예, 이겼습니다. 두 번. 그 힐러리한테도 이기고 바이든 한테도 8% 포인트 차로 승리한 곳입니다. 그렇죠. 네. 네. 오하이오 말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버지니아 주의회 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같은 날.
원래 여기는 하원은 공화당이 차지를 했었는데 이번에 하원까지도 민주당이 가져왔습니다. 그때 여기서도 낙태가 주요 쟁점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로 보면은 낙태 이슈가 좀 쟁점인 곳을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해서 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낙태 관련돼서 또 하나 있는 데가 펜실베이니아주. 네. 여기는 이제 대법관 자리 하나를 채우는 선거를 했는데요. 역시 민주당 소속인 낙태권 옹호론자가 당선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낙태 합법화를 이제 민주당이 지지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쪽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좀 이제 지난번 동정적. 대선에서 그 트럼프를 압도적으로 밀어준 그 켄터키주 였는데 여기는 이제 주지사가 민주당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제 딱 한 군데 공화당이 이제 그나마 이긴 데가 미시시피 주지사 선거에서 현직이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바이든이 아주 모처럼 반짝을 했습니다. 성명을 냈습니다. 유권자들이 다시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데 투표했다. 민주주의의 승리다. 해서 그동안에 계속 좀 자기한테 좋지 않은 소식만 들려오다가 이제 모처럼 좋은 소식이 온 거네요. 모처럼 화색을 네, 보였다. 화색이 돌았습니다. 네. 다음 얘기 해봅니다. AI가 뭐 여러 가지 인간 대신에 해주는 일이 많다. 전에 듣고 있는데 이제는 계약까지도 대신해 준다고요? 계약서 말하는 건가요? 네. 영국 AI 기업이 자기네가 이제 자체로 개발한 어떤 이제 이 명칭이 오토파일럿이라는 AI인데요. 네. 뭔가 하면은 그냥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보고 서류 같은 거 쭉 검토하고 문제가 있으면 뭐 이렇게 좀 손질도 하고 이래가지고선 상대방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처음으로 그런 실험에서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을 이렇게 검토하고 뭐 완료하는데 걸린 시간이 몇 분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게 이쪽 설명입니다. 이 계약이라는 게 상당히 좀 꼼꼼해야 된다. 그렇죠. 사람이 할 때도 이제 사람이 그런 걸 할 때도 네. 실수를 많이 하는데 강조하는데 이 회사가 루미넌스라는 회사인데요. 2016년에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 수학자들이 설립한 스타트업인데 회사 비즈니스는 변호사 업무 효율화 지원하는 그런 법률문서 분석 소프트웨어 제공하는 게 이 회사의 비즈니스 아이템이라는 겁니다. 네. 이 법도 좀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약을 법도 잘 하려면? 알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 돌아가는 사정도 알고 여러 가지를 다 계약을 하자면 전부 이렇게 그렇죠. 두루 꿰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보니까 뭐 회사 측 설명은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상대방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면 거기다 빨간 줄을 딱 그어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추가 협상을 하는데 그것까지도 얘가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 하고 마지막 서명란만 남겼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사람이 하라는 겁니다. 서명만 하고 검토는 모두 AI가 하고 예. 뭐 이의 제기 같은 것도 빨간 줄로.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보다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겠다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회사 쪽 네. 설명대로라면 정말 사람보다 훨씬 더 오류가 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 회사 관계자 얘기는요. 법적으로 훈련을 다 시켰고 회사 비즈니스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번에 내놓은 그 상품이 변호사가 일상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많은 서류 작업을 줄일 수 있을 거다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가격인데요. 가격이 그렇죠. 아마 제 생각엔 싼 가격은 아닌 것 같은데 비싸겠죠. 가격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이쪽 얘기가 로펌이나 컨설팅사 같은 데를 상대로 해서 연간 구독제로 공급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워낙 비싸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하려는 모양입니다. 이제 AI가 무슨 뭐 사람을 돕는 것도 물론 하지만 이렇게 스스로 계약까지 체결한다.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사람을 서포트하는 게 AI의 역할이라는 게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AI의 역할이 어디까지 좀 뻗어나갈지 계속해서 이런 뉴스는 좀 전해질 것 같고요. 국제뉴스 살펴봤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